여러분 속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의 2인자 김여정의 남편이 탈북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여정이 해외로 출장 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당장 돌아와요. 지금 바로 평양으로 돌아오라고요. 북한의 실세 김여정의 남자로 평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우인학입니다.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해외 무역대표부 소속이었고 어머니는 외교관 출신이었습니다. 크렘린 궁전 근처 고급 아파트에서 자랐고 러시아어가 모국어처럼 편했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평양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그러나 22살 되던 해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대외경제성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진 모습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접실 문이 닫혔지만 어느 정도 대화가 들렸죠. 우동무의 아들은 특별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외국 문화를 체득했고 외모도 출중해요. 무엇보다 혈통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심장이 뛰었습니다. 최고 존엄께서 해외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특히 결혼 정년기인 후보를 찾고 계십니다. 다음 달까지 우동무 아들을 평양으로 귀환시키십시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인 사람을 왜 찾는 거지?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분명 결혼과 관련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난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거부는 곧 처형을 의미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자세한 말씀을 안 하시고 일단 김일성 대학에 가서 평소대로 공부에 열중하라고만 하셨습니다. 한 달 뒤 고려항공 특별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특채 입학 통지서를 손에 쥐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회색빛 하늘을 보며 제 미래가 그 회색빛 하늘처럼 어두워 보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하면서 저는 제가 왜 평양에 왔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백두혈통의 배우작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는 몰랐죠. 첫 강의 날 모스크바에서 입던 대로 편하게 입고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어요. 인민복 속에서 제 차림은 완전히 이방인이었죠. 강의실 맨 앞줄에 앉은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일반 평양 여성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세련됐고 당당했죠. 무엇보다 그 눈빛에 지성이 빛났어요. 인상이 깊었지만 그렇다고 저와 어떤 인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 여성이 곧장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주저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오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왔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경제학 원서를 러시아어로 읽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혹시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부터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경직돼 있었어요. 무거운 공기가 흘렀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경제학 이론을 배우면서도 자꾸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모스크바의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거리는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호기심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질문하는 모습이 순수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크렘린 궁전 앞 광장 이야기, 눈 덮인 모스크바강 이야기, 카페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 이야기. 그 사람은 반짝이는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죠. 가끔 웃기도 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그 사람과의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설레었어요. 도서관 가는 길이 즐거웠죠.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임무를 수행하러 온 건데 어느새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그 여성이 물었습니다. 모스크바가 그립지 않냐고요. 자유롭게 살았는데 여기는 답답하지 않냐고 물었죠.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립다고요. 하지만 요즘은 이곳 생활도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조용히 웃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자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요즘 학교 오는 게 즐겁다고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복도를 걷다가 학생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인학 동무가 김여정 동무와 매일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여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김정일의 막내딸. 김정은의 여동생. 백두혈통의 공주. 제가 한 달 반 동안 매일 마주 앉아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바로 그 김여정이었던 겁니다. 김여정은 자신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했지만 따라붙는 수행원들의 움직임을 보고 학생들이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도서관으로 향했죠. 김여정은 평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이 굳어 있었나 봅니다. 김여정의 미소가 사라졌죠. 제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됐나 보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질 거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운함이 묻어났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요. 동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고 했습니다. 동무의 웃음이 보고 싶고 동무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했죠. 김여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처음부터 저를 보러 온 거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외에서 자란 인재를 만나보라고 하셨다고요.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게 처음이었다고 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김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요.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김여정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김정일과의 만남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김정일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생겼다고 걱정했다는 겁니다. 김여정은 저 아니면 평생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허락해줄 때까지 식사조차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일은 결국 김여정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허락했습니다. 2009년 가을 저는 김여정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김여정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가 이사한 곳은 평양 외곽의 보이부 경호구역 안에 있는 특각이었습니다. 김정일 시대부터 내려온 별도 호위시설이었어요. 일반 평양 주민들은 위치조차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차로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숲으로 둘러싸인 별장 같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외부 접근은 완전히 차단됐고 경호부대가 24시간 상주했습니다. 전용 차량, 특별 식량 배급, 모든 게 주어졌죠. 하지만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집 주변을 경호병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어요. 전화는 도청됐고 외출할 때마다 행선지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김여정과의 대화조차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저는 황금 세 장에 갇힌 새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만 자유는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랑이 언젠가 제게 가장 큰 고통이 될 거라는 걸요. 결혼 후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달랐습니다. 김정일이 김여정을 유독 아꼈다는 걸 실감했어요.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며 핵심 인물들과 만나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여정의 정치 감각은 그렇게 길러진 거였죠. 2010년 무렵 김정일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됐고 김여정은 오빠를 보좌하라는 명을 받았어요. 그러자 제 입지도 달라졌습니다. 김여정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이 빨라졌죠. 결혼 1년 만에 대외경제성 부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첫 임무는 함경북도 공장 시찰이었어요. 차창밖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던 광경이었어요.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마을 어귀마다 뼈만 남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장 앞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이 썩은 음식 찌꺼기를 뒤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진짜 북한이었습니다. 공장 시찰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보위부 간부가 말했습니다. 관리소를 둘러보고 가야 한다고요. 관리소 입구에서부터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해골 같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작업장을 지나가는데 수용자들이 맨손으로 돌을 깨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수용동 안은 더 끔찍했습니다. 한 방에 30명이 넘게 갇혀 있었어요. 바닥은 오물로 범벅이었죠. 복도를 걷는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문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때 철창 앞을 지나가는데 작은 손이 철창 사이로 나왔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12~13살쯤 돼 보였어요.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안내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 아이의 가족이 남한으로 탈북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3대가 연좌제로 들어왔다고요. 할아버지는 죽었고 부모도 작업 중 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소년의 눈빛이 제 영혼을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살고 싶다는 본능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안내원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공개 처형장을 지나갔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용자들을 모아놓고 처형을 집행한다고요. 광장 한쪽에 핏자국이 흥건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평양으로 돌아와 특각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는 천국이었죠. 하지만 몇 시간 거리에 지옥이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물었습니다. 시찰은 어땠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오빠가 만든 그 지옥을 제가 봤다고요. 사실 김정은 체제로 바뀐 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탈북자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차라리 김정일 때가 더 나았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년의 얼굴이 보였어요. 철창을 잡은 작은 손이 떠올랐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게다가 백두혈통인 김정남도 독살되고 장성택이 처형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외무성과 대외경제성 간부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김여정의 남편이라 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성택의 숙청이 남의 일 같지 않았죠. 게다가 저는 모스크바에서 자랐습니다. 해외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목격한 후 그 대비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여정의 남편이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북한 최고 권력층의 일원이었습니다. 제 주변엔 항상 보위부 요원들이 있었어요.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목소리가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죠. 관리소를 다녀온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4년 봄 대외경제성 부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제협력회의가 열린다고 했어요. 제가 대표단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해외 출장, 평양을 벗어나는 기회. 출국 전날 밤 김여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죠.
푸놈펜에 도착한 건 사흘 후였습니다. 대표단은 12명이었어요. 보위부 요원 4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양에서처럼 빈틈없지 않았어요. 해외에 나오니 긴장이 풀린 것 같았죠. 회의 이틀째 되던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외경제성 암호화 통신망에 접속해야 했어요. 평양 본부에 보고하는 게 제 임무였죠. 김여정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최고 보안 등급 접근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홍채 인증을 했습니다. 접속 성공이었죠. 보고서를 작성하려는데 화면에 폴더들이 보였습니다. 최고 존엄 건강보고서, 김여정 개인 녹음 파일.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파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클릭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의료진은 5년 이내 중대 건강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죠. 김여정의 녹음 파일도 열었습니다. 김정은과의 대화였어요. 숙청 명단을 논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들어가 봤습니다. 동남아 공작망 폴더가 있었어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요원들의 활동 기록이었죠. 마약 밀매, 무기거래, 위패 제조. 캄보디아 파일이 유독 많았어요. 북한이 현지 조직과 손잡고 한국인들을 납치해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한 한국인들의 명단까지 있었어요. 3구 호실 비자금 자료도 발견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해외에 은닉돼 있었어요. 그리고 조직 지도부 숙청 명단.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빼내야 한다고. 암호화 통신망의 보안 프로토콜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해외 익명 클라우드 서버를 만들었어요. 파일들을 압축해서 암호화하고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보위부 요원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00% 업로드 완료. 접속 기록을 지우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들어왔어요. 보고는 다 했냐고 물었습니다. 방금 끝났다고 대답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죽을 겁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 전날 밤 저는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메일 주소였어요. 제 신원, 현재 위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 도움이 필요하다고 적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 내려갔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남자가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제 메시지를 받았던 겁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명함을 떨어뜨렸습니다. 명함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장실 개인 칸에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의 신호음, 2번, 3번. 우인학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국정원 요원은 간단하게 말했어요. 이틀 후 탈출 계획을 실행한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탈출하는 순간 북한은 저를 제거하려 들 겁니다. 캄보디아 공작원들을 총동원할 거예요.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를 자동 공개 시스템에 연결하라고요. 만약 제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24시간 안에 모든 정보가 전 세계 언론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점심을 먹으러 나갔죠. 노트북을 열고 암호화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홍채 인증을 했어요. 국정원이 보내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드맨 스위치라고 불리는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24시간마다 생존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모든 파일이 공개되는 거였죠. 설치가 진행됐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신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척했어요. 보위부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은 드셨냐고 물었죠. 방에서 쉬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원이 나가자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배포 대상을 설정했어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BBC, 로이터, AFP. 전 세계 주요 언론사 25곳에 동시에 전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채 인증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안전장치 활성화 완료. 24시간마다 생존 신호를 전송하십시오. 신호가 끊기면 자동으로 모든 파일이 공개됩니다. 이제 저는 살아있는 폭탄이 된 겁니다. 북한이 저를 죽이는 순간 모든 비밀이 세상에 공개되는 거였죠. 국정원 요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안전장치 설치가 완료됐다고 보고했어요. 요원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요. 북한 측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암살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평양 본부에 정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중요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보위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이제 저는 북한이 함부로 제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죽이는 순간 모든 게 폭로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더 위험해지기도 했어요. 북한은 저를 생포하려 들 겁니다. 살려서 데려가 안전장치를 해제시키려 할 거예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정원 요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밤 11시. 호텔 뒷문. 준비하십시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내일 이 시간이면 저는 북한 경호원들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 겁니다.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여정의 모습도 보였어요.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손을 펴서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여전히 느슨했어요. 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일정이라 긴장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보위부 팀장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양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오후 1시쯤 제 방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여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당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위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평양 본부에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중요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했다는 그 문장.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김여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무슨 일을 벌인 거예요? 김여정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돌아와요. 지금 바로 평양으로 돌아오라고요. 특별기를 보낼 테니까 내일 아침 타고 와요. 알았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여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10분 후 보위부 팀장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긴급 귀국 명령이라고요. 특별기가 내일 새벽 푸놈펜 공항에 도착한다고 했죠. 김여정 동지께서 급히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외출 금지라고요. 보위부 요원이 제 방 앞에 상주할 거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급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새벽 평양으로 끌려갑니다. 계획을 당겨야 합니다.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녁 6시로 변경합니다. 준비하십시오. 6시. 불과 4시간 후였어요. 오후 5시 보위부 요원 2명이 제 방 앞 복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방 안에 갇혔습니다. 5시 50분 갑자기 호텔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당황했어요. 무전기로 확인하기 시작했죠. 3층 주방에서 가스 누출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대피 명령이라고요. 요원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오십시오. 대피해야 합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3층에 도착했을 때 앞에서 한 여성이 넘어졌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뛰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달렸어요. 뒤에서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인학 동지, 멈추시오. 비상 출구로 나갔습니다. 철제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죠. 지상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뒷골목이었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엔진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십시오. 지금. 차에 뛰어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봤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총을 꺼냈어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뒷유리에 금이 갔어요. 운전하던 캄보디아 군인이 급회전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죠. 차는 푸놈펜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했어요.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캄보디아 경찰차였어요. 북한 대사관이 이미 경찰에 연락한 겁니다. 30분쯤 달려 외곽의 낡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창고 안에 6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정원 요원들, 미국인들, 캄보디아 군 정보부 소령. 소령이 말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푸놈펜 전역을 뒤지고 있다고요. 공항, 터미널 모든 출구가 봉쇄됐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 비공개 활주로에서 탈출한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밤 10시쯤 캄보디아 소령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북한 대사관 차량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요. 이 지역을 수색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창고가 어둠에 잠겼어요.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죠.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고 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북한 요원들이 창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군인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만약 문이 열리면 총격전이 벌어질 거였어요. 발소리가 창고 문 앞까지 왔습니다. 손잡이가 흔들렸어요. 그 순간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가 떠났죠. 간신히 살았습니다. 새벽 4시 반 출발했습니다. 군용 트럭 2대가 비포장도로를 달렸어요. 헤드라이트를 끈 채 달빛만으로 움직였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앞에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었어요. 소령이 내려 경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이 오갔죠. 통과시켜줬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이 붉게 물들었죠. 5시 15분 넓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비공식 활주로였어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한가운데는 다져진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작은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가 서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손을 흔들었어요. 트럭에서 내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50m 거리였습니다. 40, 30. 그때 숲 쪽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북한 요원들이었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땅에 총알이 박혔죠. 캄보디아 군인들이 응사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뛰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20m, 10m. 총알이 제 옆을 스쳤습니다. 비행기 문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인이 제 손을 잡아 끌어올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요원들도 뛰어올랐죠.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뛰어오며 총을 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푸놈펜이 보였어요. 점점 작아졌죠.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탈출했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났죠.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김여정, 아이들, 제가 알던 모든 것. 비행기는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국을 향해서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김여정의 남편이 아닙니다. 우인학, 그냥 우인학일 뿐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비행기는 6시간을 날았습니다. 정오쯤 서울 외곽군 공항에 착륙했어요. 검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죠. 국정원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신문실에서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홍채 인증을 했습니다. 암호화 서버가 열렸죠.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이건 대박이군요. 6시간 동안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김여정에 대한 질문, 김정은에 대한 질문, 북한 권력 구조. 지쳤지만 답했어요. 며칠 후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새 이름, 새 주민등록번호. 우인학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어요. 서울 외곽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24시간 경호했어요. 데드맨 스위치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폭탄이었죠. 일주일 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여정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요. 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김여정과 아이들은 무사하다고 했어요. 오히려 김여정의 위치가 더 강화됐다고 했죠.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은 안전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제 정보 덕분에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용소에 소년이 나타났어요. 김여정도 보였죠.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로워진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요.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제 증언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요. 유엔 인권위사회에서도 관심을 보인다고 했죠.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이 정보들, 제 증언, 그리고 세상이 알게 될 북한의 실체.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겁니다. 김정은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어요. 권력 내부는 분열되고 있었죠. 국제사회의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 문제였습니다. 북한은 곧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겠죠. 자유로운 세상에서 더 이상 김여정의 남편도 아니고 백두혈통의 가족도 아닌 그냥 아빠로서요. 두 아들을 안고 말할 겁니다. 아빠가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해줄 겁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살아야 합니다. 증언하고 싸우고 진실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